그러면 해볼게요. 고고고. 아, 근데 이거 카메라를 음, 제가 이게 다 나오더라고요. 이 손이랑. 근데 이거 아, 어떻게 없애는지 모르겠네. 이거를 그 화면 공유. 기기에서 비디오를 끄시면 될 것 같은데. 비디오 중지를 하면은 근데 화면이 아예 안 나오잖아요. 화면 아, 공유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 한번 해봐. 시스템이 한번 해봐. 그렇게 됐네. 비디오 중지, 화면 공유는 어떻게 하지? 아, 콘텐츠 공유. 응? 보여? 화면 공유 중입니다가 보여. 아, 뜨는구나. 아, 그럼 되겠네. 이렇게 네, 하면 되겠다.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거 뭐야? 없애었어야 되는데. 오케이. 어, 내 얼굴이 어? 크게 나와. 잠시만요. 이 얼굴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거 응? 지금 제 화면 공유의 얼굴도 그 같이 화면을 보이는 옆으로 거죠, 쓱 지금? 미시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오, 되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아핀 스페이스에서 했던 거를 좀 제너럴라이제이션 하고 이제 탄젠트 벡터랑 코탄젠트 벡터를 이제 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아, 잘 설명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저 이거 좀 고민을 해봐도 어렵네요.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아핀 스페이스는 이제 점이랑 화살표. 그러니까 포인트랑 벡터 두 개로 이제 따로 구분을 하는 거를 제가 이제 그 요지를 설명하려고 했었고요. 그거를 이제 좀 더 일반화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계속 말했던 피벌 번들이라고도 하고 탄젠트 번들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 이제 n 디멘셔널 매니폴드가 있다고 하면은 그 매니폴드 각각의 점에 있는 이제 탄젠트 스페이스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것들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다시 공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탄젠트 번들이에요. 이게 일단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은 뭐 매니폴드를 생각할 때는 그냥 이미 휘어진 공간이라고 저도 이렇게 떠올리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탄젠트 스페이스는 아마 뭐 일반 상대론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그냥 이 점이 있으면 이 점에 접하는 평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죠. 그럼 이제 그 매니폴드 각 점마다 스페이스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 그럼 이 스페이스들을 그냥 이 스페이스까지 고려한 스페이스를 다시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이제 예를 들면 3차원 X, Y, Z가 있고 여기에 뭐 이거는 아직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이제 이거는 이 매니폴드 위에 있는 거고 얘네들은 이제 탄젠트 스페이스들 위에 있는 점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아까 점마다 정의되는 거니까 어떤 이제 그 X 위치에 X, Y, Z에 따라서 이제 정의되는 애들인데 아무튼 이제 이 공간은 탄젠트 번들이라는 공간은 그 탄젠트 번들 위의 점 포인트를 이제 좌표로 나타낼 때 X, Y, Z라는 포지션을 할당하는 그 컴포넌트가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속도를 할당하는 뭐 일단 X 뭐 일단 이렇게 적을게요. 이게 엄밀하진 않지만 이 속도를 할당하는 이제 좌표가 있는 이렇게
스페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차원 공간에 다시 3차원 속도가 또 있으면은 6차원 공간을 이제 탄젠트 번들이라고 한다. 이제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제 1번인 이 엔디멘션 매니폴드가 그냥 단순히 휘어진 공간과 이제 뭐가 다르냐고 하면은 약간은 그래도 중요하진 않지만 언급을 해야 돼서 이게 매니폴드라는 거는 일단은 정의가 로컬 차트라는 녀석이 이거를 먼저 정의함으로써 정의되는 녀석이에요.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하면은 다 이제 미분계열을 들으면은 아는데 이 이거는 수학적으로 가기보다는 그 어떤 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보다는 원래 저희가 어떤 공간을 생각하면 거기에 좌표계를 또 도입을 하잖아요. 원래 좌표계를 도입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공간에다가 이런 식으로 선을 이렇게 그어서 이제 이걸 1만큼, 2만큼 해서 여기를 1,1 이런 식으로 좌표계를 도입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매니폴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의하는 게 일부분만 맞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점을 기준으로 근방이라는 걸 생각해요. 수학적으로 이제 근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점을 주위로 어떠한 공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공간에서는 좌표계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공간 바깥에서는 좌표계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다른 점에서 또 근방이 있어요. 이렇게 겹칠 수도 있고, 뭐 더 작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여튼 이 근방에서도 좌표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 겹치는 부분도 생기겠죠. 왜냐면은 로컬 차트는 이제 매니폴드 위에 각 점마다 근방에서 그 코어디네이트를 도입할 수 있는 거예요. 각자의 점마다 근방을 잡아서 코어디네이트가 존재하면은 그거를 이제 로컬 차트들이 있는 건데 이 로컬 차트들이 그건 분명히 겹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이 겹치는 애들이 있을 때 이 겹치는 애들끼리 이 좌표계랑 어, 이 좌표계랑 둘이 이제 어, 잘 그 둘을 이제 어, 그 둘이 이제 잘 섞일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 가운데 부분이 모순되지 않게 잘 정의가 되면은 우리는 이제 이 매니폴드가 잘 정의될 수 있다고 말해요. 이 잘 정의가 된다는 게 뭐냐면은 그냥 음, 여기가 XY 코어디네이트가 있고 여기가 XY 코어디네이트가 있을 때 우리가 이 둘 사이에 이 겹치는 부분에서 이 좌표 트랜지션 펑션이 존재한다고 생각해도 돼요. 인버티블한 이게 잘 정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Y를 이 겹치는 부분에 한해서는 라지 XY로도 표현할 수 있고 뭐 다시 X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뭐 아무튼 이렇게 잘 서로 호환이 가능하면은 이제 제가 말하는 이제 잘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이제 매니폴드 그게 이제 우리가 굳이 매니폴드라는 수학적 오브젝트가 필요한 이유예요. 왜냐면은 이게 왜 어떤 의의가 있냐고 하면은
한 번에 이렇게 잘 정의되는 좌표계는 뭐 이게 전체면은 어, 어, 이게 이렇게 한 번에 잘 정의되는 좌표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차이냐면은 배경 속에서 정의되는 부분 서브스페이스냐 아니면은 그냥 스페이스 그 자체가 어떠한 기하적인 그거를 갖고 있는 거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배경이 있다는 거는 이렇게 3차원이 있을 때 그 위 안에서 어떤 2차원 그 스무드한 서페스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배경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이 배경이 없을 때 어떠한 공간이라는 거를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배경이 없으면은 여기서 배경이 있을 때는 이렇게 탄젠트 벡터의 방향을 이 배경 속에서 배경을 이용해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살표로 이 배경 안의 화살표로 탄젠트가 어느 방향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스페이스는 배경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접, 접, 접평면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배경이 없으면 되게 이제 직관적으로 까다로워지죠. 그러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얘는 얘 홀로 얘 스스로 어떤 기하적인 오브젝트인 거예요. 여기서는 배경을 이제 가지고 있어서 배경과 좀 상호작용해서 이제 기하적인 모양을 유추하거나 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는 이 얘 홀로 기하적인 오브젝트이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렇게 각 점마다 자기의 기하적 성질을 갖고 있어서 각 점마다 서로 어떤 기하적 성질을 갖고 있어서 그게 어, 그게 이제 스스로 의미를 가져야 돼요. 여기가 되게 좀 까다로운 부분인데 사실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가서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로 생각을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어차피 우리는 코디네이트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가져다 쓸 거고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무방해요. 근데 그래도 그래도 조금 그 차이를 좀 알면 좋겠다 싶어서 좀 소개하는 느낌으로 했고요. 이거는 나중에 좀 질문해 주셔도 되고. 아무튼 그래서 이 탄젠트 스페이스, 매니폴드라는 게 있고, 그럼 그 위에 접평면이라는 걸 우리는 정의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속도라는 게 이제 접평면으로 이제 쓸 거니까. 그것이 속도, 속도라는 게 접평면, 그러니까 탄젠트 벡터가 이제 속도랑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걸 저희는 알고 있으니까. 이미 알고 있다고 치죠. 배웠으니까. 그럼 이제 탄젠트 스페이스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탄젠트 벡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수학적으로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이 커브의 이퀴밸런스 클래스로서 정의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리니어 오퍼레이터로 정의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게 아까 제가 계속 썼던 이런 기호가 아마 리니어 오퍼레이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튜플인데 이건 차트 사이 변환인데 이거는 일단은 소개를 안 하는 걸로. 음, 이제 첫 번째 커브의 이퀴밸런스 클래스를 이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매니폴드가 있다고 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패스를 생각해요. 커브를 패스를 생각하는데 패스는 이거는 이게 매니폴드 m이라고 하면 r에서 m으로 가는 함수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r이라고 치죠. 그럼 r 점이 여기 있을 때 어떤 m으로 보내는 함수예요. 그리고 이게 뭐 t0 하면은 여기에 뭐 x0 그러면 t1, x1, t2, 뭐 x2로 보내는 함수가 정의됐다는 건 이렇게 그 보내는 게 정의됐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면은 뭐 이런 패스가 나오겠죠. 또 이걸 그냥 패스라고 하는데 이러한 패스가 있으면은 어 물리적으로 우리는 이게 좀 자연스럽죠. 왜냐면은 우리는 보통 이거를 시간으로 보죠. 시간으로 보고 이게 위치로 보면은 이제 시간에 따라 위치가 이렇게 변화하는 뭐 물질의 운동 변화를 이제 패스라고 하죠. 그러면 그래서 그 패스가 있는데 그럼 여기서 패스를 이용해서 속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은 음, 어떠한 점이 있어요. 점이 있는데 이 점을 지나는 패스가 이런 패스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러한 패스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러한 패스가 있을 여러 개의 패스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점을 지나는. 근데 이 점을 지나는 패스가 여러 개 있는데 이 패스들을 분류를 할 거예요. 어떻게 분류할 거냐면은 다시 그려보면은 이러한 패스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러한 패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둘은 여기 이 점에서는 거의 완전히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 패스의 속도가 둘이 여기 어, 패스 A랑 패스 B랑 이 점에서의 속도가 같다고 해요. 방향도 같고 이 시간에 따른 그 변화 이쪽에서의 보라색 점을 P라고 하면은 이 패스 A가 갖고 있는 어 뭐 뭐 이런 식이 되겠죠. 뭐 TP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아무튼 속도가 같으면은 이 A랑 B를 서로 이코이블런스 클래스로 묶는 거예요. 결국 이게 속도가 같으면 둘이 같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속도를 정의하고 싶다는 거죠. 왜냐면 A와 B의 차이점은 둘이 차이점은 속도가 같으면 둘이 차이가 없다는 거니까 결국 이 속도라는 거를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의하고 싶다는 걸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마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거를 이제 어, 두 번째 정의는 이제 리니얼 오퍼레이터로서의 정의인데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정의를 가면은 아까 라운드 X 이러한 기호를 써서 어 저희가 이제 그 정의를 내렸어요. 그런데 얘는 위의 거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음, 파이라는 이번에는 매니폴드에서 어떤 값으로 가는 어떤 함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점에서 우리가
로컬한 차트에 의해서 코어디네이트를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이게 뭐 X 방향, 이게 Y 방향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파이라는 점 여기서의 얘의 파이의 어떠한 함수 파이가 주어졌을 때 얘의 변화량, 변화율을 측정할 변화율을 측정할 수 있게 만드는 이제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수학적으로 하려면은 조금 까다로운데 아마 양자역학 시간에 다들 이게 익숙하다면 익숙할 수도 있어서 크게 설명하진 않을게요. 왜냐면은 시간이 너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러한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정의해서 어, 이 탄젠트 벡터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매니폴드랑 그 접평면이라는 것을 정의해서 이제 탄젠트 번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음, 어, 이제 아, 탄젠트 번들이랑 그러면은 아핀 스페이스와의 차이를 좀 설명을 해서 조금 더 이게 왜 이걸 필요로 하는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그 아핀 스페이스는 점위에다가 화살표를 찍는 거라 했어요. 그러면 평면이 있는데 점위에다가 화살표를 찍어서 다른 점으로 보내요. 그러면은 점 더하기 화살표를 해서 새로운 점이 이제 찍히겠죠. 근데 공간이 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점에다가 이제 우리가 탄젠트 벡터의 그 벡터 화살표를 찍어요. 그러면 우리가 결과로서 나오는 이 위치는 이 매니폴드 위에 없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옆에서 보면은 이게 M이면은 이 보라색이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얘가 있는 곳은 여기 위에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점 더하기 화살표가 점이 나올 수가 없죠. 왜냐면 점이 이게 지금 정의가 안 되는 M 위에 있지 않은 녀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탄젠트 벡터를 할 때 뭐가 일반화된 거냐면은 이 화살표를 굉장히 작게 만드는 거예요. 엄청 작게 만들었다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여기서 아주 조금 작아지면은 뭔가 그 방향으로 바로 옆 어떤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바로 점 옆에 바로 어떤 점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매니폴드 휘어진 공간에서도 그 방향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벡터 스페이스로 만든 게 탄젠트 이제 스페이스인 거예요. 아, 이 굉장히 지금 어,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잠깐 끊어볼게요. 혹시 질문 있나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뭘? 어, 일단
이제 탄젠트 벡터라는 게, 뭘 그러니까 탄젠트 벡터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평면에서의 벡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이제 전달하고 했어요. 아핀 스페이스는 평면인가요? 아핀 스페이스는 평면이죠. 아, 오케이. 근데 탄젠트 벡터는 매니폴드 위에서 아핀 스페이스는 정의되는, 무조건 아핀 스페이스는 평면이고, 그죠. 매니폴드는 일반적으로 휘어질 수 있고, 그럼 어떤 포인트에서 어, 그래서 아핀 스페이스의 화살표가 표와 그 탄젠트 거기에서의 탄젠트 벡터가 다르다. 근데 탄젠트 스페이스도 약간 아핀 스페이스 같이 평면 아니야? 그 점에서 정의된 저평면? 맞아요. 아핀 스페이스는 평면이라서 그 탄젠트 벡터 다시 그 아핀 스페이스 위에서 뭐 잘 정의되고 제가 생각하는데 아무런 모순이라기보다 꺼릴 게 없는데 목소리 끊기는데? 목소리가 끊겨.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매니폴드를 정의함으로써 이제 매니폴드 탄젠트 벡터를 아 들려? 어. 약간 딜레이가 있는데? 음. 딜레이가 있다고? 이제 해봐. 어 어. 그러면은 그래서 아핀 스페이스는 이제 문제가 없다는데 이제 매니폴드는 우리가 이 공간이 지금 진짜 일반적으로 가면은 이게 배경이 없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냥 얘 자체로 이미 하나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생각이 이제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벡터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 위에서 정의를 할 거냐라는 게 이제 문제인데 이제 그 방식을 좀 설명을 잘 했어야 되는데 음, 어렵네요. 음, 그, 아무튼 어, 아니, 그니까 개별적으로 이제 알겠어. 음, 개별적으로 탄젠트 스페이스를 정의하고, 그다음에 아핀 스페이스는 어떤 평면이고, 탄젠트 매니폴드라는 게 있고, 그거는 뭐 어떤 코디네이트가 무관하게 정의되는 거고, 이렇게 개별적으로는 알겠거든? 뭔 말 하는지. 음, 근데 음. 이게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걸 다 더해서 무슨 얘기 하고 싶었던 건지가 지금 아핀 스페이스와 탄젠트 벡터의 차이를 얘기하려고 한 건가? 어,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탄젠트 번들에 대해서 아,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아, 전달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오늘 왜냐면은 속의 주제가 탄젠트 번들을 이해시키는 거였네, 그럼. 이거는 사실 첫 아, 번째 그냥 아, 하는 거였고 아, 이제 가면은 이제 코탄젠트 벡터를 아, 해서 아, 이제 둘이 내적 관계랑 듀얼 음, 관계. 음, 그래서 이제 그 르잔드르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이제 아, 속도랑 운동량이 이제 음, 듀얼 관계인 거. 그래서 음, 그 단위가 왜 뭐 너가 말했던 그것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음. 이 부분이 아, 일단은 어렵네. 설명이 너무 음,
이게, 아유, 근데 그럼 설명하기가 너무 까다로워요, 이거는. 어 오케이. 일단 일단은 오늘은 더 못할 것 여기까지 같고. 하는 걸로, 그러면 어, 저도 시간이, 질문해도 되나요? 네네네. 그 배경을 설명하셨잖아요. 아, 네, 탄젠트 벡터가 정의할 수 있냐 없냐에서 배경이 있으면 이제 그 상대적인 관계로 정의를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배경이라는 그쵸. 게 선배님께서 이 설명을 위해서 도입한 개념인지 아니면 이게 원래 정의가 있는 건지 그 배경이라는 개념이 그게 궁금해요. 배경이라는 개념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매니폴드에서는 배경이란 게 없죠. 배경이라는 게 없어서 우리가 이,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서 그 탄젠트 벡터라는 개념을 이제 이러한 함수들을 이용해서 사실은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음, 처음부터 이제 그, 근데 정의 자체가 기하적인 그런 정의가 아니고, 아, 근데 사실, 기하적이지 않다고 볼 수도 없는 게, 기하적인 그걸 목표로 만든 정의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하적이라고 또 봐야 되기 때문이긴 한데, 어, 아무튼 그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수학적으로 이제 정의를 할 거냐가 이제 수학자의 고민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정의를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 4차원 이런 걸 생각할 네. 때는 이제 탄젠트 벡터를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3차원은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2차원 위에 있는 탄젠트 뭐 접평면 생각하기 아, 쉬운데 이제 4차원, 6차원으로 갈 때는 이제 어떻게 다뤄야 되나 수학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배경이라는 게 좀 추상적인 개념이긴 한데 뭔가 기준이 되는 공간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 배경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어떤, 수학적으로 그러면 추상적인 그 공간 배경 자체를 정의한 건 아니지만은 탄젠트 벡터를 정의함으로써 뭐 그 아, 커다란 배경을 마음속에 만들 수는 있겠죠. 아, 그 탄젠트 벡터의 방향이 하나의 축이 되는 거잖아. 음, 여기서 정의된 그쵸? 하나의 커브에서 축이죠. 미분된 그 얘가 예를 들어 가령 x축 같은 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음. 그쵸? 그쵸? 맞아요, 맞아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 설명하실 때 배경이라는 걸 얘기하셨는데 그게 저는 원래 수학에서 있는 개념인지가 궁금했어요. 근데 아, 근- 설명을 위해서 도입을 하신 그죠?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쵸? 맞아요. every 설명을 위해서. 포인트에서 미분돼서 정의된 게 배경이라면 배경은 유니버설한 컨셉은 아니네. 어, 배경은 그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왜냐면 그 점에서 정의된 맞아, 맞아. 미분으로서 축이 디파인 되는 거면 그게 그치? 다른 그치? 점에서 미분과 연관성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잖아. 맞아. 왜냐면 다른 맞아. 탄젠트 그래서, 플레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다른 한 점에서 정의된 이제 탄젠트 벡터는 다른 점에서의 탄젠트 벡터끼리 이제 상호 관계를 음, 이제 다루는 이제 음, 또 다른 스트럭처를 도입할 필요가 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게 아까 그때 처음에 말했던 그 스트럭처가 아마 이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처음에 말했던 스트럭처가 뭔데? 그 첫 시간에 말했던 첫 좀 시간에 말했던. 그 기하적인 스트럭처에 오케이, 오케이. 나 그런 오늘 처음 국소적인 듣네. 거절을 좀 더 음, 아, 오케이, 오케이. 추가했던 이제 그러한 내용이 돼야 되는데 음, 오케이. 계속 해봐. 아 좋았어. 시간이 너무 근데 있어. 오늘 대신 이해한 정도는 아핀 스페이스와 일단 뭘 몰라도 일단 탄젠트 번들은 이해한 것 같고, 매니폴드 뭔지 안 것 같고, 어.
일단 그 그치. 정도는 된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어, 일단 더 하기는 시간이 없나? 오늘은 못 하고. 오늘은 아, 여기까지만 하자. 아, 일단은, 이거 어떻게 돌아가. 아, 꼭, 어? 나가주실 것 같은데. 어, 어와 함께 사라졌네. 인지하고 사라졌어. 미친. 나 오늘 어디까지 해야 되냐? 음. 어이, 맞네. 이걸 아, 화면 공유를 껐어야 되는데, 줌을 꺼버렸네. 그런 것 같았어. 오케이, 굿. 잘 들었고. 그럼 이제 나의 시간이 됐나? 나의, 음, 와이파이란. 와이파이. 아, 예. 음, wait, please. 됐다.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양자역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그 고전 논리와 양자 논리의 차이를 봤죠. 그래서 얽힘을 보는 게 우리 목표고, 스핀이 존재한다고 얘기했고, 스핀은 이제 풀마 2분의 1, 즉, 그러니까 플러스 1이라 마이너스 1로 이제 그러니까 쓸 텐데, 아무튼 두 개의 값을 이제 가진다는 것도 받아들이기로 했고, 그다음에 고전 논리와 양자 논리가 있어서 고전 논리는 불대소를 따르고 그다음에 커뮤테이티브한 프로퍼티가 있는데 양자는 그렇지 못하다를 이제 봤고 그래서 두 개는 시스템이 다르고 우리의 직관과 다르고 그래서 우리랑 너무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 의존해야 된다. 그래서 양자역학을 얘기했고 양자역학의 프린시플이 다음과 기본적인 프린시플들이 다음과 같고 이는 우리가 양자역학을 빌드하기 위해서 사실 강하게 가정한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고 우리의 물리값들이 그래서 지극히 어떻게 보면 거시적이지 양자 세계 그러니까 지극히 거시적으로 볼 때 합리적인 관점이지만 그런 프로퍼티들이 양자역학에 있길 사실 바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양자역 한계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이 레벨을 벗어난 거고 어쨌든 이게 이제 엑시엄이고 그다음에 매스메티컬 엑시엄에서 대단히 선대적인 내용이 매스메티컬 엑시엄이다 해서 이제 뭐 이런 오퍼레이터가 했고 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얽힘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할 텐데 많이 못 나갈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준비는 했는데 그러니까 어 오케이 일단 해보자. 그래서 일단 인탱글먼트를 이제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이제 어떤 공간에서 얘기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게 되는데 이제 성철이가 하겠지만 그 고전역학은 예, 잠깐만 이거 잠깐만 기범 씨는 친구가 아니지. 존댓말로 하겠습니다. 그 고전역학은 이제 위상 공간에서 우리가 정의를 했죠. 이건 이제 그 잠시만요. 포지션하고 벨로시티 이걸 성철이가 오늘 한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정의돼서 이렇게 가는 그런 공간이고 이건 이제 우리 알았다고 치고 양자역학도 힐버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것도 알았다고 칩시다. 그냥 우리가 이제 그걸 알고 있으니까 궁금한 책 펴서 보면 되니까. 그래서 고전역학은 이 모든 입자가 이 공간에서 우리가 코잘리티를 만족하며 진행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거 찾아보면 되는데 리우빌레 티오렘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어떤 최적이 있으면 이게
이게 이제 위상 공간이에요. 지금 페이스 스페이스예요. 어떤 최적이 있으면 얘가 움직이는 그 어떤 그게 최적의 그 시간 변화율이 같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매스메티컬 표현이고 결국 뭐냐면은 이 여기서 일어난 어떤 그 정보가 그대로 이 사이즈만큼 간다. 그래서 정보가 새로 유입되고 나가는 것이 없다. 우리의 시스템이 외부에 자극이 없다면 우리 시스템은 그냥 그대로 간다. 정보의 새로운 생성도 없고 손실도 없다.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 고전 역학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거고 이 책에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원 로우라고 해. 고전 역학의 이 마이너스 1법칙이다. 이러한 로직이. 그리고 그것의 이제 메카닉스는 라그랑지안을 우리가 이제 뭐 최소 작용 원리라고 하죠, 한글로. 이제 그걸 통해서 라그랑지안 최소하고 그다음에 이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으로 그걸 다이내믹스를 보는 게 사실 고전역학의 스키매틱가 전부죠. 이제 우리가 그 디테일한 계산을 못 할 수는 있어도. 그리고 이 양자역학은 이러한 미세 규모의 물리적 대상을 힐버 스페이스에서 벡터로 표현하고 그다음 오퍼레이터와 어떤 프로바빌리스틱 해설을 통해서 물리적인 값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타임 프로파게이션은 제가 메인리 다루진 않았지만 아마 다루지 않을 거고 유니터리티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우리의 그러니까 그 힐버 스페이스는 벡터가 그러니까 타임에 대해서 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한 그 우리 물리의 엑시엄 중에 그 이거랑 강하게 연관돼 있고요. 우리의 오퍼레이터 유니터리티를 요구하는 게. 그래서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고전역학은 아까 길게 설명한 것과 같고 양자역학은 그 양자역학의 오퍼레이터가 헐미션이어야 되고 이제 유니터리여야 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의 결과고요. 이거 엄밀하게 증명은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다고 이제 생각해요. 그래야 고전역학, 양자역학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럼 이제 얽힘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질문이 있는 거죠. 우리 얽힘 상태에 있는 우리 그 공간은 뭐냐 도대체? 아하, 그게 바로 텐서 프로덕트 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 예전에 하지 않은 기본적으로 다 여러 가지의 그러니까 두 명의 관측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두 명의 어떤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컴바인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앨리스 시스템이 있고 바벨 시스템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이제 앨리스의 시스템은 이제 500원짜리 동전의 앞면 뒷면과 같이 헤드와 테일이 있고 밥은 주사위를 던진다고 합시다. 전 주사위를. 그래서 1부터 이게 1인데 1부터 6까지의 스테이트가 있다고 쳐요. 이거는 양자적인 상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자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럼 이제 이런 A의 시스템과 B의 시스템이 있을 텐데 이 시스템이 서로의 그 어떤 인포메이션을 보존해서 하나의 융합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모티베이션인 거고 그러면 이제 그 공간이 다음과 같이 이제 그 우리의 텐서 프로덕트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가능한 상태들은 헤드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슬러피하게 쓴 건데 H1이라고 하는 스테이트는 H라는 상태와 1이라고 하는 상태를 텐서 프로덕트를 한 거예요. 네, 이거 아직 제가 이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벡터에서 어떤 법칙으로 리프레젠트 되는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근데 이 노테이션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은 걸 의미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그냥 그 가능한 가지수는 H1부터 H6까지 T1부터 T6까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정보 붕괴된 게 없죠. A와 B의 스테이트에 있는 시스템에 있는 모든 양자적인 상태들을 하나씩 그냥 곱해서 한 이 상태들이 이 텐서 프로덕트 스테이트의 베이시스를 이뤄요. 이게 우리 선대는 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베이시스를 이뤄서 그러니까 이게 뉴 베이시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 이게 이제 익숙하지 않으면 너무 빠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얽힌 상태를 얘기를 하려면 말 그 자체로 하나 이상의 스테이트를 고려를 해야 되고 그렇기 위해 스페이스가 필요하다. 그럼 이제 그 두 스페이스를 그대로 곱한 형태를 생각할 거고 그게 텐서 프로덕트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냥 베이시스가 2랑 6이었다면 2 곱하기 6의 그 베이시스를 갖는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시스템에 작용하는 연산자를 시그마라고 하고
그러니까 A에 작용하는 연산자를 시그마라고 B에 작용하는 연산자를 타우라고 하면 이 텐서 프로덕트들에 있는 상태들에게 이 베이시스로 인해 만들어진 상태들이겠죠. 적용한 연산자는 시그마 이거 T다. 그러니까 텐서 프로덕트 T다. 타우다. 쏘리. 시그마 타우다. 당연해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그냥 멈출 겁니다. 텐서 프로덕트에 대한 공부를. 그래서 야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천천히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거 이제 하는 꼬라지로 봤을 때 이거 절대 다 못하고 오늘 일단 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전적인 상관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고전적인 상관관계. 이게 이제 상관관계라고 하는 거가 네, 뒤에 더 조금 더 자세해질 겁니다. 그래서 모델을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모델이 찰리예요. 찰리. 찰리가 있고 앨리스가 있고 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찰리가 파란색 공이랑 빨간색 공을 주는 거예요. 파란색 공은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하고 빨간색 공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합시다. 이거는 스핀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응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엔. 근데 아무튼 이게 이제 고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냥 이런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 A와 B 모두 C에게 어떤 색깔의 공이 있는지 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C가 지금 빨간색과 파란색 공이 있다는 걸 알아요. 지금 앨리스랑 밥도. 그 말은 A가 파란색 공을 받는 순간 A는 B가 빨간색 공을 받을 거라는 걸 알게 되죠. 바로 이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고 밥이 어떤 공을 받아도. 하지만 이것이 정보가 빛보다 빠르게 이동한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정보의 비교는 결국 앨리스와 밥이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앨리스는 받는 순간 밥에 대한 정보를 알지만 그 정보가 밥에게 간다는 건 아니죠. 앨리스가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앨리스만의 정보라는 거지 정보가 밥에게 소통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 이 얽힘 해가지고 그 EPR 해가지고 한 그것들의 핵심인데 2022년에 노벨상 받았죠. 근데 걔네가 결국 국소적 그 그게 없다라고 발견한 건데 이게 이제 이번에 오늘은 안 되겠지만 이제 나중에 자세히 되겠지만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얽힘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을 포함해서 EPR 해가지고 아인슈타인을 포함해서 공격을 열심히 했죠. 얽힘이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바로 한 상태를 결정하는 순간 다른 쪽 상태가 결정된다는 게 말이 되냐? 고전적 관점에서 이게 말이 안 된다. 근데 그건 정보가 그렇게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며 그럼에도 실제로 그렇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결정되면 네, 제가 쏘리 지금 고전역학 얘기하면서 양자역학을 얘기했는데 sorry. 그 다 잊어주세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다 잊어주시고 A가 빨간색 공을 받는 순간 B가 빨간색 공을 받을 거라는 건 이제 알게 되죠. 밥이.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 그럼 이제 이거를 개별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통계적으로 살펴본다라는 말은 시행을 여러 번 했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행을 여러 번 했다. 시행을 여러 번 하면 앨리스는 어쩔 때는 파란색 공을 받을 거고 어쩔 때는 빨간색 공을 받겠죠. 그럼 이제 그것을 민 밸류로 하면 그것의 평균값은 0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평균값은. 이 브라켓은 평균이에요. 그래서 A가 받는 어떤 값에 그 어떤 그 값의 그 평균이 0이라고 합시다. 0이라고. 이게 노테이션이 시그마를 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건 평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B도 당연히 0이겠죠? 시행을 100번, 1000번, 10,000번 하면 그 평균 내면 0이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받는 그 숫자를 지정했을 때 평균이 0일 거예요. 공 색깔로 말하면 빨간색과 파란색을 똑같이 받을 거고. 근데 이 두 개를 곱해서 정의를 하게 되면 이거는 놀랍게도 좀 해보면 이것의 이 expectation value는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니까 A가 받는 순간 밥의 컬러가 결정되니까 그 두 개는 부호가 항상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몇 천 번, 만 번, 백만 번을 해도 이것의 기대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까지는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통계적 상관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냐 이거는 그 수학에서 나오는 그런 스태티스티컬한 코릴레이션이랑 똑같은데 이것의 상관관계는 defined by 이렇게 정의돼요. 이렇게 A와 B의 어떤 그 값에 그럼 이제 여기서는 두 개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1 빼기 0 곱하기 0이라서 마이너스 1이 되기에
상관관계가 있다. 즉 고전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런 시스템을 상상했을 때. 근데 이제 반대로 좀 다르게 생각해서 이거 벽을 나누고 찰리 1이 있고 찰리 2가 있어서 두 명한테 이렇게 공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딱 생각해보면 A가 받는 거랑 B가 받는 거에 상관관계가 없겠죠, 이제 더 이상. 왜냐면 이제 C1, 얘가 C1이고 얘가 C2인데 C1도 랜더믹하게 A에게 공을 줄 거고 C2도 랜더믹하게 B에게 공을 주는데 둘의 상관관계가 어디 있으니까 이제 그냥 다 랜덤이 되길 텐데.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물리적으로 당연해 보이는 직관인데 사실 조금 더 이제 뭔가를 해봐야 되긴 하겠죠. 근데 그걸 엄밀하게 얘기를 하려면 이제 어떤 probability가 두 개의 곱상 이렇게 곱으로 나타내지면 그것의 코릴레이션은 항상 0이에요. 이거는 이제 집에 가서 열심히 프로브를 해보시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논리가 어떻게 보면 고전적으로 했을 때 상관관계를 정의하는 어떤 방식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얽힘에 대한 이 고전적 양자적 해석을 계속 주의 깊게 볼 텐데, 그러니까 고전적인 관점에서 정리를 하면 어떤 우리가 전체 개를 안다는 것, 지금 앨리스가 찰리가 어떤 색깔의 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모든 부분계를 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명시적으로 고전역학 교과서에서 배우지는 않는데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얽힘이라는 현상이 사실 우리에게 온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의 고전역학도 조금 바뀌어야 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학부 과정에 들어가 있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전체 개를 안다고 고전역학인 관점에서 우리의 시스템을 전부 다 안다는 건 그것의 부분적인 개도 사실은 다 안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계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들 충돌하는 그 이그젠플로 가져온 게 입자들 충돌인데 그 얘네 다이내믹스가 정확히 어떻게 된다는 걸 아는 거는 사실은 이 전체계의 라그랑지안을 쓰고 그 각 코디네이트나 각 파티클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을 하면 그것만의 다이내믹스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고전역학 시간에서 풀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전체 계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건 전체 계의 어떤 에너지나 시스템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건 그걸 다 하나하나의 요소로 분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솔직히 생각해봐야 되고 본인이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반대가 있으면 갖고 오면 좋고 이거 요즘 핫한 개념이니까. 근데 이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그젠플로 저도 생각해봤던 게 이제 고전역학에서 우리가 확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확률은 그 복잡한 시스템에서 우리가 어떤 퀀티티를 고전역학적으로 얻어내는데 이제 이거 열 통계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물론 이제 거기서 열통계 대부분 이제 뭐 엔트로피 정의에서 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확률을 고전역학 관점에서 많이 쓰는데 그건 우리가 부분계를 모르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확률을 한다는 게 원리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도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확률적인 해석은 그것의 반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일단 이 서스킨드의 말이고 저도 약간 동의합니다. 그래서 어,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고전적인 상관관계고, 근데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양대역학에서는 전체계를 알아도 부분계에 대해서 전혀 모를 수가 있다. 이건 이제 이제 뒤에 보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양대적 상관관계를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양대적 상관관계. 양자 상관계 얘기하기 위해서 양자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돼요. 아까 위에서 고전역학 시스템에서 찰리, 밥, 앨리스 생각한 것처럼. 근데 이제 사실 가장 간단하지만 명백히 양자적인 게가 있죠. 그게 바로 스핀이죠. 우리가 이그젠플로 든. 너무나 뭐 다이내믹스도 필요 없고 슈레딩거 방정식도 필요 없고 싹 다 필요 없는데 그 관측 하나만으로 스피는 완벽하게 양자역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명백히 양자역학적이고 이 스핀을 이용해서 우리 시스템을 구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네. 이거는 뒤에 필요하면 더 다시 설명. 그래서 이 스핀을 사용해서 이제 양자역학계를 설명을 할 건데 그래서 앨리스와 밥 모두 업스핀과 다운스핀에 있는 그 스테이트들이 있는 그 공간을 생각을 하고 그럼 이제 여기서 그 우리의 텐서 프로덕트 스페이스에 있는 스테이트 벡터들은 이제 베이시스가 이제 네 제가 슬러피하게 썼는데 베이시스가 이제 이거 네 개로 이제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텐서 프로덕트 공간을 생성을 했습니다. 이것을 베이시스로 하는. 그래서 베이시스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넘어가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프로덕트 스테이트. 오늘 아주 많이 못 갈 것 같은데. 이 프로덕트 스테이트를 이제 아는 게 중요한데, 이게 생각을 해볼게요. 네. 이 SAB, 즉 우리의 텐서 프로덕트 스페이스 안에 있는 어떤 스테이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그것은 네 개의 베이시스로 이용해서 쓰이겠죠? 그런 알파가 이것들로 인해서 이제 쓰일 거예요. 뭐 이것들로 이용해서. 그러면은 이제 질문. 어, 우리의 이 A라는 시스템이 있고 B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의 인포메이션을 다 보존하고 있는 그 텐서 프로덕트 안에서의 스테이트는 어떤 스테이트냐? 라고 누군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환원주의적으로 보는 거죠. 앨리스가 있고 밥이 있으면 그것이 이렇게 만든 그 정보가 여기 안에 그대로 다 담겨 있는 스테이트가 뭐냐?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프로덕트 스테이트고 그 프로덕트 스테이트는 앨리스의 시스템이 있고 밥의 시스템이 있다면 그 시스템을 이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테스트 프로덕트 해서 얻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어, 알파 뮤 이게 이제 앨리스에서 업스테이트의 코에피션트 다운스테이트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뭐 루트 2분의 1 같은 게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뭐 루트 3분의 1, 뭐 루트 3분의 2 해가지고 우리 확률 보전을 위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은 당연히 부과하니까 양대역학에서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거를 각각 해가지고 이렇게 텐서 프로덕트 해서 이거 각각은 4개 베이시스니까 스페이스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표현되면 우리가 프로덕트 스테이트라고 해요. 정확히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분해될 수 있는 것. 그럼 이제 이것에 컨디션이 있겠죠. 여기서 컨디션이 뭐냐? 컨디션은 알파 뮤, 즉 앨리스 상태에서도 이게 노멀라이즈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크기를 제곱한 게 1이어야 되고, 밥 상태에서도 그 코에피션트를 제곱해서 더한 게 1이어야 돼요. 오케이? 이게 이제 네, 이거 이제 왜냐면 그 인포메이션들이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약간 사이드인데, 약간 트리비얼할 수 있는데, 이 컨디션을 부과하는 게 여기서 있는 그러니까 이 알파라는 스테이트의 그 노멀리제이션도 자연스럽게 부과해요. 클레임. 이거는 직접 계산을 해보면 그냥 미쳤다고 생각하고 그냥 다 더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1이 됩니다. 그래서 각 스테이트의 노멀라이제이션을 부과했던 것이 이 우리가 말하는 그 알파 스테이트의 노멀라이제이션을 보장한다. 그럴 것 같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한다는 거고 여기서 이제 프로덕트 스페이스라는 걸 이제 알았다고 치고 어떻게 정의된지는 일단 알았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충격적인 발언을 하자면 우리의 텐서 프로덕트 스페이스 안에 있는 대부분의 스테이트들은 다 프로덕트 스테이트가 아니에요. 대부분 오케이. 그리고 이 이거는 네.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다 프로덕트 스테이트가 아닌 얽혀 있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프로덕트 스테이트가 일반적으로 얽혀 있지 않은 거고요. 그쵸? 그러니까 물리적인 개념 자체가 그렇죠. 각각이 다 아까 그 곱상태처럼 그러니까 프로바빌리티가 곱으로 나뉘는 것처럼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이제 대부분 다 얽혀 있는 상태예요. 텐서 프로덕트에 있는 스테이트는. 그럼 그게 어떻게 표현되냐? 얽혀 있는 상태는 텐서 프로덕트 스페이스 안에서 어떻게 표현되냐라는 거가 이제 그 다음 질문일 텐데 로지컬한. 일단은 네. 그 얘기를 하려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조금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생각에 잠시만요. 오늘 어디까지 할 거냐? 잠시만 죄송합니다. 내가 사실 한 7, 8분에 시작했잖아. 아, 오케이. 조금 더 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하죠. 재밌는 왜냐면 결말이 재밌어서 그래. 그래서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스테이트가 일반적으로 이건 저희 클레임이에요. 클레임. 프로덕트 스테이트가 4가지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보면 결국 마지막에 다 정리할게요.
빨리 간다는 말을 합니다. 이 각각의 코에피션트는 다 컴플렉스 넘버죠. 컴플렉스 넘버거든요. 네, 컴플렉스 넘버입니다. 컴플렉스 넘버예요. 네 개의 컴플렉스 코에피션트가 있죠. 그럼 이제 그 각각의 실수축과 허수축이 있잖아요. 그래서 디그리 프리덤이 8개가 있어요. 그 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노멀라이즈 컨디션 이 별표 보면 2개 부여했죠. 2개. 알파 뮤랑 베타 뮤에 대한. 그래서 2개 부여했고 여기서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컨디션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토탈 페이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이 알파 뮤와 베타 뮤, 알파 뮤와 뭐 알파 D 이렇게 있는 이 코에피션트를 결정할 때 이것의 노멀리제이션을 생각할 때 이 앞에 어떤 페이지가 들어와도 노멀리제이션 컨디션을 위반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알파 뮤 프라임을 익스포넨셜 I 뭐 A 알파 뮤라고 칩시다. 그러면 알파 뮤 프라임의 제곱도 당연히 그러면 이제 알파 뮤 프라임의 제곱이 알파 뮤잖아요. 왜냐면 페이지는 킬되니까. 그러니까 이 앞에 페이지를 곱해도 문제가 안 돼요. 지금 이 노멀리지 컨디션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추가로 고려를 하면 결과적으로 프로덕트 스테이트는 4가지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만 남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받아들였다고 할게요. 그래서 정리하면 프로덕트 스테이트가 이제 인테그럴 안 된 스테이트고 그것은 4가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있다. 이것까지만 이제 그냥 잡고 넘어오면 돼요. 근데 그럼 우리의 얽힘은 텐서 프로덕트 스페이스 안에 있는 제네럴한 스테이트는 엔간하면 다 얽혀 있거든요. 그럼 그게 뭐냐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텐서 프로덕트 스페이스 안에 있는 우리의 상태죠.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4개로 적혀져 있는 그러니까 UU, UD, DU, DD. 그러니까 앞에 코에피션트가 하나, 둘, 셋, 넷. 그쵸? 그럼 우리가 여기서 부여하는 노멀라이즈 컨디션은 이 텐서 프로덕트 스테이트가 프로버빌리티가 보존되는 것만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노멀라이제이션 컨디션이 하나 있어요. 별 스타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클레임 이 스테이트가 디그리 프리덤이 6개가 있어요. 6개가. 무슨 말이냐? 기존이랑 똑같이 8개가 있겠죠. 시작은. 왜냐면 코에피션트 4개 컴플렉스 넘버니까. 근데 노멀라이즈 컨디션이 하나고 그에 상응하는 오버롤 페이트 텀도 하나예요. 그 컨디션에. 그러니까 디그리 프리덤이 2개가 킬이 돼서 6개가 남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프로덕트 스테이트는 훨씬 더 리퀘어먼트가 많은 컨디션이 많은 스테이트고 일반적인 스테이트는 우리가 그 컨디션이 적어서 더 브로드한 어떤 스테이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함 관계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네, 그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그젠플이 뭐냐? 지금 우리의 스테이트들이 프로덕트 스테이트가 아닌 그 얽혀 있는 상태라는 이그젠플이 뭐냐? 너무나도 유명한 싱글렛 이제 기범 씨도 알 거예요. 그 우리 싱글렛 더블렛 해가지고 그 수소 모형 할 때 했잖아요. 저도 아직 그러니까 이 네, 말이 길어지 호야 좀 닥쳐. 그죠? 그 싱글렛이 그 이제 이렇게 적혀지는 스테이트가 싱글렛이라고 하거든요. 그 우리 그 네, 자세한 건 양자역학책, 싱글렛의 어원 양자역학책을 보세요. 근데 그냥 우리 여기서 그냥 이름이라고만 합시다. 이름. 그럼 이제 UD 스테이트의 코에피션트를 루트 2분의 1로 주고 DU 스테이트의 코에피션트를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로 주는 스테이트인데 이거는 프로덕트 스테이트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UD가 루트 2분의 1이고 DU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고 UU, DD의 코에피션트가 다 0인 알파 뮤, 베타 뮤, 알파 D, 베타 D는 컴플렉스 넘버 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 이걸로 이제 싱글렛은 우리의 나뉠 수가 없으니 프로덕트 스테이트가 아니다 라는 그 얘기를 한 거고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얽혀 있는 상태예요. 이 싱글렛인 경우가 제 생각에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멈추고 지금까지 한 것들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냥 음, 욕심은 좀 더 이제 뒤에 좀 더 하면 되는데 근데 너무 빨리 하는 것보다는 이거 같이 과정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네.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아까 제가 클레임한 양자역학계에서는 부분계를 알 수 없다는 게 나오는데 뭐 그거는 다음 주에도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할게요. 어, 일단은 지금 한 20 몇 분 동안 우리가 얽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을 핥았고 이게 어떻게 대충 돼가는지. 그래서 고전역학, 위상공간, 양자역학, 힐버 스페이스에서 얘기한다. 그래서 그것의 로직이 뭐 어떤 리버서빌리티 뭐 해서 그거 만족하면 진행하고, 이거는 리버서빌리티는 사실 프로파게이션 입장에서는 양자역학에서도 적용되죠. 왜냐면 유니터리티 오퍼레이터 이거는, 네, 아무튼 그 어떤 우리의 법칙, 그러니까 물리계가 우리의 물리계가 이해할 수 있으려면 그런 어떤 그런 나이스한 프로퍼티들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사실 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만 우리가 이해한다. 다른 말로 하면 케오스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것의 역학을 라그랑지안으로 해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데, 근데 그래서 네, 뭐 그렇게 되는데, 텐서 프로덕트 우리의 얽힘을 얘기하기 위해선 양자역학적인 두 스테이트가 얽혀져 있는 상태가 사실 필요한 거고, 그래서 텐서 프로덕트라는 개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리프레젠테이션을 안 하고 그냥 개념적인 것들로 그냥 가져와서 그냥 H1부터 H6, T1부터 T6로 나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것들이 베이시스가 돼서 뉴 스테이트들을 이뤘어요. 이그젠플에서. 네, 여기 위에서 했던 그 이그젠플에서. 오케이, 그럼 이제 아주 이해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뭐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렇게 이제 넘어갈 수도 있죠, 사람이. 그래서 고전적 상관관계를 일단 봤어요. 상관관계라는 걸 생각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찰리 한 명 있고 앨리스 밥이 어떤 서로 다른 색깔의 공을 나눠받는 상황에선 두 명이 명백한 코릴레이션이 있었어요. 이건 스태티스티컬리 그러니까 통계적인 관점에서 수학적으로 정의된 그 상관관계에서 명백한 상관관계가 존재했어요. 통계적으로.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죠. 그 경우는 두 명의 다른 찰리 원투가 공을 나눠줄 때, 이는 프로버빌리티 A, B의 A와 B가 뭔가를 관측할 그 통합 확률이 PA와 PB의 곱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였고, 그러면 이제 그것의 코릴레이션은 0이 된다라는 일반적인 그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건 다 고전역학적인 논리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싹 다 고전역학적인 논리예요. 이게 우리 직관과 전혀 어긋나지 않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전혀. 그래서 이 모든 로직이 다 싹 다 고전역학적인 논리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당연하게도 양자역학적인 상관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양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스핀계를 가져왔고, 그래서 투 스핀계를 가져가면 각각의 베이시스가 두 개니까 토탈리 네 개 베이시스로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투 스핀계 컨스트럭트를 했고, 프로덕트 스테이트라는 라는 걸 생각을 했는데, 이건 아주 나이스한 스테이트였어요.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스테이트가 있는데, 그게 각각의 스테이트, 그 앨리스에서 존재했던 상태와 밥계에서 존재했던 상태를 테스터 프로덕트에서 얻은 어떤 상태였는데, 그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지만 그것들의 그러니까 그 컨디션을 잘 살펴본 결과, 디그리 오브 프리덤 관점에서 우리 프로덕트 스테이트는 4개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만 그러니까 가지면 됐었고, 제네럴 스테이트인 경우는 6개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일반적으로 요구를 했죠. 똑같은 것만 요구를 하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의 프로덕트 스테이트는 훨씬 더 좋은, 그러니까 훨씬 더 제한 조건이 많은 그 상태구나라는 거고, 아직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네,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을지는,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프로덕트 스테이트는 얽혀져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제너럴 스테이트는 일반적으로 얽혀 있어요. 그 프로덕트 스테이트가 아니라면.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네, sorry. 예, 예, 예. 그래서, 네, 그 뒤는 안 했고, 그래서 이 제너럴 스테이트의 일반적인 이그젠플 싱글렛이고, 그래서 어떤 한 이그젠플이 우리 프로덕트 스테이트로 만들 수는 없구나 라는 것까지 보면 오늘 한 게 이제 서머리가 됩니다. 음. 혹시 질문? 혹시 그 무슨 이거 어떤 건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는 뭐 어. 그러니까 좀 너무 알겠어. 빠르긴 하지만 그 로직 자체가 막 너무 비약이 있어서 못 따라오게 이런 건 아니잖아. 그지 뭐 음, 그지 별로 음. 기범 씨는요? 괜찮았어요? 아, 그 프로덕트 네. 스페이스랑 스테이트. 제너럴 스페이스의 네.
그 네.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예. 둘 다 그 텐서 곱으로 이루어진 베이시스를 갖는 거 아닌가요? 예. 둘 다 텐서 어, 곱으로 이루어진 베이시스를 가져요. 둘 다 텐서 곱으로 이루어진 베이시스를 갖지만 그 조금 더 요구하는 게 그러니까 네, 아, 네, 네. 조금 더 요구하는 게 많은 겁니다. 프로덕트 스테이트가. 그러니까 음, 디컴포즈가 돼야 돼요. 두 개로. 그러니까 싱글렛 같은 경우는 디컴포즈가 안 됐기 때문에 프로덕트 스테이트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이그젠플은 이거 좀 생각해 보시면 이 알파 U 이거를 알파 U 알파 D는 루트 2분의 1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들을 이제 아까 한 네. 그 룰대로 생각을 해보면 컴플렉스 넘버 안에 존재하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프로덕트 스테이트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음, 네, 그냥 구분을 한 거예요. 클래식 물리적 함의를 얘기하진 않고 그냥 구분을 한 거죠. 정확히 오늘 한 건. 잠깐 프로덕트 스페이스 거기 잠시만 보여줄래? 프로덕트 스테이트.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걸로 보면은 이 프로덕트 스테이트의 텐서 프로덕트에서 아래 보면 는 해서 코에피션트가 음, 첫 번째 거 보면 알파 뮤, 베타 뮤. 그러니까 음, 알파 뮤랑 베타 뮤의 곱으로 음, UU의 코에피션트가 정의가 되는. 그러니까 이 텐서 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텐서 그 스페이스가 정의되는 건데 이 프로덕트 스테이트는 단순히 이제 첫 번째 항 곱한 게 이제 첫 번째의 그 베이시스의 코에피션트가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정의가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 맞따라 이렇게 위에 거 두 개로 딱 디컴포즈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곱이 알파 뮤, 베타 뮤 이렇게 단순한 두 코에피션트의 곱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정의하기 따른 이제 굳이 알파 뮤랑 베타 뮤를 곱할 필요가 없죠. 그걸 이제 좀 복잡하게 이렇게 섞어버리면은 그게 다시 이렇게 두 개로 분해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이제 그러한 수학적 구조로 얽힘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는 약간 네. 그래요. 그 물리적 함의까지는 오늘 말씀을 충분히 못 해주셨으니까 얘기는 못했는데 수학적인 흐름은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프로덕트 스테이트랑 그렇지 않은 스테이트들이 나뉘고 이것들의 이제 이거 네, 네, 긴 얘기는 안 했으니까요. 그냥 그 구분을 일단은 할 수 있다 우리가. 그리고 다음에 할 거는 우리의 어떤 걸 하면 음, 우리가 전체 개를 안다는 게 이 얽힌 우리가 있는 그 스테이트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토탈 스테이트, 그러니까 우리의 전체 개가 예를 들어 이 싱글렛이라고 하면 이 싱글렛을 알아요. 우리가 앨리스랑 바비 우리의 개는 이거야 하고 알아요. 근데 아는데 매- 자기 코디네이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건 이제 나중에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비슷한 관계가 나와요. 그래서 양자역학적으로 뭔가 새로운 게 생겼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할 거고. 그래서 네, 신기하네요. 네, 책 홍보를 하자면 이렇게 섬세하게 쓰는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면 뭘 읽어라? 이거 이제 야 서스킨드의 Theoretical Minimum을 읽어라. 그 이거는 번역판으로 읽고 계세요, 혹시? 번역판인데 제가 반납했고요. 아니 졸업 한 달 전에는 책 빌리면 안 된다고 반납하라고 독촉해가지고 빠르게 반납했습니다. 빠르게 반납하고 그 대신 반납하니까 인터넷에 불법적인 경로로 영어 원본을 얻었거든요.
근데 나는 고전이랑 양자역학은 다 보고 다 정리를 해서 그, 음, 그 특수상대성 이론과 고전 장론 이 책은 못 봤는데 그러니까 정리를 못 했는데 그래서 그 책만 이렇게 불법했는데 한글 책으로 읽어보세요. 한글 책이 직관적이고 그 번역도 교수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번역도 물리과 교수가 해서 너무 막 딴소리도 없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읽어보세요. 음, 근데 솔직히 성철이한테 읽으라고 못하겠어요. 왜냐면은 엄청나게 그 물리적 인투이션으로 끌고 가는 책이라 관심 있으면 읽어보고 시간 되면. 근데 그 적어도 기범시 정도는 근데 이제 플라즈마를 하면 플라즈마는 모든 퀀텀 이펙트 제가 알기로는 많은 게 이제 쉴딩 돼가 그 블락킹 돼서 이제 이론 안 할 거고 플라즈마 실험할 건데 이거 공부해야 되나요 하면 이게 이제 저도 이제 탁 막히는데 숨이 근데 그럼에도 양자역학에 대한 흥미가 있다면 한번 읽어보신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제가 이거 다 제가 생각해낸 게 아니라 그 책을 솔직히 옮긴 거에 불과해요. 이 모든 내용이. 그래서 이 모든 그 감동이 다 있는 거죠, 책에. 그래서 말이 길었는데 아무튼 좋은 책입니다. 예. 음, 재밌네. 네. 아무튼 제 목표는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어, 솔직히 좀 더 복잡한 게 많은데 다 빼고 이해할 수 있는 로직만 가져온 거거든, 사실. 이게 그냥 줄기만. 근데 그게 속이 달성이 됐다는 게 일단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었습니다.